첫 소식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국제법 위반 주체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면서 일본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수출 규제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청와대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김현종 차장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을 두고 국제법 위반 주체는 오히려 일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와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자유무역 원칙 및 글로벌 밸류체인을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말을 바꾸고 오늘은 또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일본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처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부총리 겸 이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네, 정부는 우선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증 테스트를 하는 등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인정한 기업들만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화학 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방침인데요. 필요할 땐 신규 화학물질 출시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정책 금융기관 등을 통해 수출 규제 피해를 받은 기업들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가 아닌 이 수출 관리의 운용 재검토란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장을 또 내놨죠. 네, 한마디로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이호연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 규제로 세계 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이 중단됐고 한국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운영을 위해 새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영향은 한 나라의 수출 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비백색 국가로 격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오늘 코스피가 1%대 상승하면서 2,100선에 근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오전부터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후에도 분위기가 이어졌나 봐요. 네, 우선 코스피는 미중 무역 분쟁과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1%대 상승했습니다. 하루 전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도 꿈쩍었던 코스피는 오늘 미국의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재앙이 불거지기를 기다리기 전에 예방적 조치들을 취하는 게 낫다고 말한 게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오전부터 상승세를 보였고 전거래일보다 1.35% 오른 2094.36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개선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업체에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져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닥도 바이오와 제약주가 회복세를 보이며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김 기자, 외환시장은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도 이원 50전 하락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원 30전 내린 1174원 5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1174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노조는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현대차 노사의 임금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오전 울산 공장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조는 사측에 통상임금, 정년 연장 등의 사항에 대한 일괄 제시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노사는 임금 협상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사측은 지난 교섭에서 상여금 750% 중 600%를 월화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윤 기자, 협상이 결렬됐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업 절차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노조의 임시 대의원 대회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데요. 노조는 이 자리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입니다. 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짓고 중노위도 쟁의 조정 중지 처분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최근에 개발한 엔진을 하반기부터 미국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신한금융 실무진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위증 혐의로 약식 기소된 신한금융 실무진 3명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우선 이 남산 3억 원 의혹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대 대선 직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뒤 2008년 2월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해당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갈라졌을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는데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검찰 재수사 결과 남산 3억 원의 최종 수령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중 일부가 남산 3억 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을 그리고 권고 대상이 아닌 신 전 사장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벌금형을 받은 이 신한금융 실무진들은 어떤 점에서 위증을 한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남산 3억 원 의혹과 관련한 신 전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실무진 3명에게 각각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의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한편 위증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노총 지도부를 오늘 오후 만났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김상조 정책실장이 노총 지도부를 오늘 만났다고요.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오후 4시 반에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을 찾았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취임한 이후 첫 방문인데요.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등 집행부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노정 간 심화되고 있는 갈등을 수습하려는 건데요. 김상조 실장은 최저임금 10,000원을 포기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정 기자, 한국노총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선 정부가 최저임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공익위원들을 통해 밀어붙였다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8,590원을 고시하면서 오는 8월 5일까지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데요.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이 생계비와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 개선 등 법적인 결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의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LG전자가 미국 세탁 플랫폼 스타트업인 워실라바에 투자했습니다. 워실라바는 스마트폰을 통해 세탁기를 제어하는 모바일 세탁 플랫폼 업체입니다. 투자 금액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오름폭이 일주일 만에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1% 오르며 0.3% 올랐던 지난주보다 절반 넘게 상승률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으로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상호금융 도입 50주년 기념식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농협중앙회는 초인류 협동조합 금융이라는 새로운 100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 상호금융의 정체성을 지키고 미래 금융 환경을 선도하는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의 격차인 이 기울기를 거의 맞춰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또한 상호금융이 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우리 상호금융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추경 처리 불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추가 경정 예산 등 이 시급한 경제 현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취재기자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본회의는 이제 열리지 아직 않은 건가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예. 여당은 소속 의원들을 자정까지 국회에 대기시켜놨지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각종 현안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현안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말씀하신 추경안 그리고 또 탄력근로제가 있는데요. 일단 탄력근로제를 좀 보면요. 야당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자는 건데 만약에 단위기간을 6개월 정도로 확대하는 논의를 하게 된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선택근로제 확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논의하되 선택근로제 논의는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야당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추경안도 여야 간 이견이 큰 이슈입니다. 예. 야당은 정부 추경안을 총선용 추경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선심성 정책 예산은 걷어내고 재해 관련 추경만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여당은 선제적 경기 대응과 재난 복구에 쓸 6조 7천억 원 외에도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할 3천억 원을 추가해서 총 7조 원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다는 뉴스 상당히 좀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추경안이 올해 처리가 되긴 되는 겁니까? 뭐 지금으로서 사실 미지수인데요. 말씀하신 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지난 4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로 따지면은 85일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건데요. 네. 추경안 처리가 가장 오래 걸린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2000년 107일이고요. 그 다음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1일입니다. 문제는 이번 추경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역대 2위를 넘어서 최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기록을 갱신하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만약 이 추경안이 처리가 안 되면 정부가 지금 잡아놨던 각종 경제 계획들이 제대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한국은행이 경기를 부양하는 성격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는데요. 추경이 무산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4에서 2.5%로 제시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대내 기관들보다는 조금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추경안으로 인한 성장률 견인 효과인 0.1%포인트가 포함이 돼 있어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이 될수록 성장률 견인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추경안이 늦어질수록 일본 규제 대응에 대한 업무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위 떠나는 최종구. 출마 선언이 나돌던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현직 관료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하마평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우선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현직에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가장 유력한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꾸준히 차기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고요. 관료 출신 가운데서는 얼마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윤종원 전 수석이 하마평에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출신으로는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비관료 출신으로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거론되는데 조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하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어떻게 분석되죠? 네, 은성수 행장은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을 해서요. 옛 재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업무 능력이 검증됐고 다양한 경험이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아울러 또 은행장은 이 전북 출신입니다. 현재 전북 출신의 장관급 인사가 현 정부 내에서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은행장이 적절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장 본인도 차기 금융위원장 자리를 원하고 있어서 일찌감치 준비해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손 기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역시 은행장과 함께 또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가 윤종원 전 경제수석인데요. 예. 행시 27회로 은행장과 동기이고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1년간 현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맡아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예. 이 밖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금융위원장 후보로 일찌감치 거론됐지만 일각에서는 본인이 고사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하마평에 올라 있는데 현 정부에서 역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고 금융위 내부에서 선호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개각이 7월 말이나 8월 초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시기상 이미 인사검증을 끝내고 최종 후보를 낙점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 바이오 수사 분기점.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강상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네. 오늘 영장 심사가 시작이 됐죠? 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쯤에 법원에 출석한 김 대표는 이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느냐, 분식회계를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 대표가 받는 혐의는 총 4가지입니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또 횡령,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등인데요. 가장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는데 김 대표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4조 5천억 원 이렇게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핵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이미 지난 5월에 이 증거인멸 혐의로 김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16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이 됐지만 모두 증거인멸 혐의로 이렇게 혐의만 인정됐을 뿐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김 대표가 구속될 경우 이 윗선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 윗선으로 뻗어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이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 삼성물산, 즉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이 제일모직의 결과적으로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 결정이 나면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가 이 분식회계 대가를 받았다는 말도 나오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김 대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상여금 등 명목으로 회사 돈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4만 5천여 주를 사들였는데요.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비 일부를 이렇게 회사 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3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그룹 미래전략실에 상장 대가를 챙겨달라며 주식 매입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미래전략실이 말하지 않는, 즉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보름째를 맞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줄곧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일본 정부의 단호한 어조와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을 수출 열차 우대제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대응책을 연일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을 풀 해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황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상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의문 형식이 아닌 공동 발표문이 나왔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일본 측 입장으로서 본다 그러면 50대 50이라 반반의 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기에 전투로 따지면 기습 공격을 한 셈이거든요. 이 기습 공격을 한 다음에 전열이 어떻게 정비되느냐 이 부분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관심인데 이게 이제 그러한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게 합의문이냐 아니면 공동 발표문이냐 이겁니다. 그 단의 의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라는 것은 일사대오의 형태,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공동 발표문이라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네. 어떤 그 의미거든요. 그 자체에서 본다 그러면은 합의문 형태로 발표가 됐다 그러면 일본 쪽에서 약간 긴장을 했을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보복 조치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뭔가 내부 분열이 있었을 텐데 지금 나오는 발표문을 본다 그러면은 그런 성격은 아닌 것이다. 결국 한국 내부가 전열이 정비가 됐다면은 발표문이 아니고 합의문 형태로 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이를 보는 형태에서는 여러 가지 배경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상당히 치밀하고 내밀한 준비를 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은 내밀한 준비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데 배경이 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실제 이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세 사람이거든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뭐 이마이 다카야라는 사람하고 하기우다라는 사람하고 세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이마이 다카야라는 사람은 사실상 정무비서관으로 아베 내각 1기부터 사실 모든 외교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설계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하기우다 같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돌격대장이거든요. 이 뭐냐 그러면은 아베 총리가 흰색이라고 이야기해도 뭐 검은색이면 흰색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충복 중의 충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산업상인 세코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세 사람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결국 이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비밀스럽게 했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이렇게 비밀이 새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떤 의미냐면은 일본 내각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준비해 오진 않았다. 결국 측근 세 사람이 주도한 바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허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한국이 어떤 전열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본다 그러면 제가 50대 50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나왔긴 나왔습니다만 합의문 형태가 아니고 발표문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반반의 승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그 5당 대표와의 만남, 합의문 형식이 아닌 공동 발표문으로 나온 주요 내용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홍 교수님, 그 뭐라 그럴까요?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특사 파견. 이 교수님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 실효성 있는 좀 방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국가 간 관계에서 어떤 것이 이제 통상 규제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차피 외교적 해결이 답이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공동선언문, 그러니까 초당적인 대응을 한다라는 것은 그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단전되었던 소통 채널을 복귀를 하는 의기, 그다음에 대화 재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방면에서 보면 외교적 해결에 뭐 그건 실효적인 것은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야 실효적이 된 거지만 그러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조영무 연구위원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는 지금 말이에요. 이번 공동 발표문에서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일단 뭐 앞에서 뭐 절반 50대 50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어쨌든 여야 대표들이 같이 만났고 대통령까지 같이 해서 어쨌든 한 방향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점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는 동기는 정치적이었지만 이러한 보복 내지는 공격 수단은 경제적인 수단인데요. 이번에 논의되었고 발표되었던 내용 중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군사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내용의 협정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동기는 정치적이었고 수단은 경제적이었던 것에서 이제 군사적인 부분까지도 언급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이 다툼을 벌이거나 또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군사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넓어진 그런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일본의 이러한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의 소재라던가 또는 관련 산업의 국산화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러한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진작하지 못했던 데 대한 아쉬움 그리고 조속히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뒤따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향후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곽 교수님,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 운영에 대한 합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구체화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발표된 것만 보면요. 우선 정부와 여야 5당이 함께하는 기구 이렇게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동안에 이제 당정협의라는 거에서 주로 이제 정부하고 여당하고의 협의 채널은 있어 왔어요. 그전에도.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상대가 여당인 셈인데 이번 경우에는 야당 모두가 포함되는 합의란 말이죠. 따라서 정부의 어떤 고위급보다는 청와대 주도의 어떤 당정협력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제가 정부에 있을 때만 해도 고위급 회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로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장관이 각 부처의 장관이 그 국회의원을 만나는 또 해당 상임위에 있는 소위 위원들을 만나는 이런 게 이제 당정협의의 주된 채널이었었는데 이런 초당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보다 이제 높은 이제 차원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은 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그 협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넓어지고 급이 높아진 거죠. 당 대표 차원에서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어제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제안을 했고 이 답변 시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본의 이 추가 규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진 가운데 이제 하루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상희 교수님,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담화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난간표 주일 대사를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중에서 무리한 발언을 하고 있다, 무리한 주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난간표 주일 대사의 발언을 잘랐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제 무리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만큼 일본의 지금 현재의 입장 이런 동향 자체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세 고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첫 번째 고비 자체는 7월 10일, 어제 18일이었죠. 중재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거고 이 부분은 한국 정부가 여기서 거부를 했는 그런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일본의 태도, 반응 그리고 방향 이것이 이제 좀 기다려지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8월 24일이죠. 앞서 언급하셨던 군사정보 양국 간의 안보 협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이 간접적으로 지금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는 구분해야 된다는 그런 미국 측의 움직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군사정보 보호 협약 이 부분이 이상급에 관련된 비밀 조항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파기되면은요 안보 공유국에서 안보 우리국 으로 사실 적대적 관계로 형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동북아 정세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사실 가만 두고 보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청와대에서도 약간 톤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오늘 발표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봐서도 이 안보의 문제는 조금 다른 결로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8월 말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일본에서 일종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8월 말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형태의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실제로 일본의 의도는 오늘 고노다로 외상의 발언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계속 유지시켜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사실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의 입장은 보다 큰 빅픽처에 있거든요. 단순히 경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참여연 선거를 노려서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좀 더 큰 그림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일단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키는 조치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죠? 일단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번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것에 후속 조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일종의 경제적인 우방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주던 혜택을 이제 우리가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경제적인 우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주던 혜택을 없애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너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운용에 따라서는 우리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일본 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우리가 특별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그 한일 교역 규모도 그렇고요. 양국의 이 기업 간 연계성까지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의 수출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것 같은데 파장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소재하고 물질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소재가 일본이 기술력에 입증된 아주 그 반도체 공정이 보통 100가지 정도의 공정인데 이 소재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질이 안 들어갔을 때 고품질의 소위 말해서 불량률 낮은 제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그런 품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20.9%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성장률의 반을 반도체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굉장히 반도체에 몰려있는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가격이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거의 하프로 떨어졌던 게 올해 초반까지인데 근데 이제 반도체 물량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어떤 투자 심리 그 동결, 얼어붙은 이런 상황,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만약에 이게 실제화된다면 지금 세 가지 품목이지만
어제 우리가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고 이제 31일 날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은 다음에 31일쯤 각의 일본 내각 책임제입니다. 각의 의결을 거쳐서 3주 후인 8월 22일쯤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런 절차를 밟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과정이 점점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는 대단히 큰 손실을 입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반도체 한 품목에 의존하는 게 너무 큰데다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반도체에 대한 요 부분이 가액은 작지만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모든 글로벌 인더스트리에서 요걸 딱 자르면 최종 생산재가 안 나오는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해서 일본 소니나 마쓰시다 같은 데서 공급을 해요 또. 그러니까 이제 서로들 치고받는 아주 안 좋은 경우지만 한국 경제의 타격은 우선 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연관 산업 분야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어제였죠. 한은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연 1.5%로 인하를 했습니다. 연구위원님, 이 전격적인 금리 인하 조치, 아무래도 일본의 갑작스런 이 수출 규제 조치가 전격적인 인하를 취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금통위를 앞두고 금융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폴 조사, 서베이 조사 결과에서는 전문가들의 70% 정도가 이번에는 동결하고 다음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센서스는 동결 쪽이 많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 금통위를 며칠 앞두고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동안에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고요.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데에는 당초 한은이 기존 경제 전망에서 예상했던 곳보다 올해 상반기에 수출이 부진했고 투자가 위축되어 있었고 7월 상순까지도 나왔던 수출이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었던 이미 확인된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았던 것을 반영해야 됐던 측면도 있었지만 그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금융시장의 컨센서스처럼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 한마디로 미국이 실제로 금리를 내리는지 앞으로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에 기존에 있었던 예상되었던 악재들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라던가 세계 경제의 악화라던가 이런 것에 더해서 최근에 불거진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가 우리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 예상보다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었던 것이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인하가 조금 앞당겨져서 이루어졌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추가 규제 조치 이전 양국의 국장금 협의를 계속 오늘도 촉구한 그런 상황이죠. 이 교수님.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짚어봐야 되냐면 일본이 왜 저럴까에 대한 그 목표가 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뒤집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본이 요구하는 희망하는 빅픽처가 뭐냐라는 부분이죠.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단순히 참여성 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외교적 분쟁까지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절대 아니다 봅니다. 저도 뭐 국정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국내 정치를 외교적 문제를 비화시키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보면은 실질적으로 2012년, 2013년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이상한 조짐이 발견이 됐죠. 뭐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군국주의 부활, 우경화 뭐 이런 논란이었습니다. 뭐 이런 경제 외교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아베가 그랬습니다. 2012년도에 집단적 자위권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집단적 자위권이 뭐냐 그러면은 우방에 있어서 침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군사적 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유엔 헌장에 인정된 51조에 들어간 정당한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 9월 달에 유엔에 가서 아베가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하겠다. 집단적 자위권을 가정으로 이제 적극적 평화주의. 그러니까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방위 5개년 계획부터 실현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저런 일본의 군국주의
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서 미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고민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이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치밀하게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미국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근거가 있죠. 얼마 전에 발생한 독도 초계기 함 사건입니다. 이 안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은 여기서 미국의 눈치를 봐봤다, 보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어떤 태도를 나올까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실제 미국이 아무런 동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은 뭔가 안심했을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미국을 극진히 환대했는 것도 물론이겠지만은 미국이 한국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이 미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차단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것은 그럼 그런 빅픽처 안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뭔가 단합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질적 화이트리스트가 현실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국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것을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은 극심한 반일 감정이 굉장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일본이 바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일본이 군국주의로 가는 빅픽처가 있다 그러면은 한국의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단순히 외교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일본이 일종의 군국주의라는 부분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나은 일본의 어떤 군사 강국, 그다음 보통 국가 이런 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를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지어서 배경 설명을 쭉 해주셨고요. 곽 교수님 판단도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본이 계속 우리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계속 양자협의를 촉구하고 계속 문을 좀 두드려야 될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가장 문제가 소통의 문제잖아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파기,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초계기 사건이 올 초에 있었죠. 그 전에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그것이 있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화 촉구 노력을 1월, 5월, 6월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전혀 우리가 무시했단 말이죠. 응답하지 않았고.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국제 룰을 모르는 소위 말해서 대화마저도 거부하는 안보 협력 대상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렇다면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고 국가 간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의 소통 채널을 빨리 회복하는 것, 적극적인 채널을 만들어내는 것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 대한항 방법이 전부 국가 주권 문제를 건드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국민 감정들이 막 엉켜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문제죠. 따라서 이렇게 국민들의 감정이 격앙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 채널을 만들어서 만약에 응했다고 그랬을 때 그것도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내느냐. 국가의 주권이 걸려져 있는. 그러면 저기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나타나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대화 지금부터 할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고도의 채널과 대화 채널 마련과 합의 능력이 지금 피고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계속 대화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을 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일본의 추가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들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걱정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두 부분인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삼성전자가 국내 협력사들의 일본산 소재 부품 전 품목에 대해서 90일치 이상의 재고를 비축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위원님, 삼성전자가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건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방증으로 해석해야겠죠. 일단 다른 기업의 내부적인 대응이니까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90일이라고 하는 숫자인 것 같고요. 90일이라고 지목을 해서 재고를 확보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은 지금 90일 버틸 만한 재고를 모든 품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 품목에 있어서 아직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일본의 소수 품목이긴 하지만 수출 규제 조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옵션이 뭐가 있을까? 우선 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제소를 하는 것. 근데 그것은 가장 빨라도 1년 이상 걸리니까 단기적인 대응이 되기는 어렵고요. 예. 소재 공급처를 바꾼다라던가 국산화를 하는 것은 역시 시간이 상당 기간, 최소한 몇 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할 때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재고를 미리 많이 쌓아놓는 부분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재고가 충분히 많이 쌓여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지금 그러한 재고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것이 아마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이런 정부의 기업 관련된 총수들의 모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벌였던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제 재고 문제인데요. 네. 재고 문제는 이제 완제품 재고가 있고 부품 소재나 소재와 물질에 대한 재고가 있잖아요. 예.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소재 부품에 대한 재고를 90일 확보해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 반도체 산업업계를 만나 보면 그동안 이제 가격이 워낙 떨어지니까 재고가 한 6개월 물량 완제품이 쌓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은 완제품은 버틴다 이거죠. 만약에 지금 부품 소재 3개월을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9개월이면 해결이 될 것이다. 대체품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딴 시장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런 것이 국산화, 소재 국산화에 반도체 산업 사람들은 엘리트 의식도 강하고 국가 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 만나보면 딴 산업하고 많이 다른데. 그래서 오히려 국산화나 그다음에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걸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위기는 항상 위험한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께 하나 좀 더 여쭈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이 소재에서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일본에 대한 핵심 의존도가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까? 현대차가 좀 일본에도 좀 갔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알려진 바로는 반도체 업종보다는 자동차 업종은 좀 걱정이 덜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어떤 자동차냐에 따라서 좀 상당히 다를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타왔던 내연기관, 엔진에 기반을 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 비율이 95% 가까이 된다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사실은 뒤집어 보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10,000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5%가 만약에 국산화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500개 정도는 일본으로부터의 공급에 그것이 1차 벤더가 됐건 2차 벤더가 되었건 간에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사실 뭐 500개까지 가지 않더라도 몇십 개의 부품이 조달의 차질을 빚더라도 완성차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현대 기아차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러한 전통적인 내연기관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높기 때문에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뭐 전기차라던가 하이브리드라던가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 탱크라던가 또는 음극재, 양극재, 자석, 특수 자석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에 비해서 일본에게 핵심 부품을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현대기아차도 그러한 것 때문에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23일 또 24일이죠. 양일간 WTO 일반 이사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 측은 이 경제국장급을 파견해 우리나라 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국장급 이상 고위급을 파견해서 수출 규제 문제의 부당성을 알릴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어찌됐건 우리 정부로서는 WTO 이 회원국들의 그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좀 상당히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제사회 여론이 좀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가 좀 관심사겠죠? 첫 번째 이제 국제사회 여론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른 거다 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따지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WTO 일반 이사회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자꾸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다원적인 외교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좀 강점이 있거든요. 예전에 뭐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있어도 다원적인 어떤 외교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역전성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소지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뭐 재수가 붙는다 또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 하더라도 뭐 여론전은 필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연구위원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뭐 정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적절한 대응과 대처가 지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 어떤 좀 기본 입장을 갖고 앞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수단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스스로 타개하기에는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거나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도 대응하기에는 뭐 외교부라던가 상당히 제약상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반도체 업종의 뭐 정도의 차이겠지만 악영향을 통한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제도 한국은행이 경제성장 전망치를 상당 부분 하향 조정한 것처럼 앞으로 경기 상황이 올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면 재정 쪽이건 통화 쪽이건 적절한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